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네.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트위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트위터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 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2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시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이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동범죄에 있어서 외국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너무 우리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피의자는 나 외국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때 그 화제가 된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손정호 사건이었나요? 네, 손정호. 네. 저 손정호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고 34개국이 수사 공조를 네, 했던 네. 사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1심은 집행유예 판결을 네, 받았고 네.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네. 형밖에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손정호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좀 하라라고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요청을 네티즌들 했죠. 공분을 산 게 안 보냈잖아요. 예. 네. 저 결국에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었고 이 손정호가 미국에 가서 아동 성착취물 한두 개만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10년 형을 이상이에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42년이 조주빈이 너무 많다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거기는 뭐 미국은 연한이 예, 100년 100년이 이렇게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잖아요. 네, 네. 그게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랑 다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의 시각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좀 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은 뒤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백이 아주 시간이 길거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사적 복수 또는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 제재는 정해진 사법 체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직접 처벌하거나 또는 처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히 아는 히어로들,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글을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써서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신상털이가 시작을 하죠. 네.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결합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적 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또 사적 제재로 논란된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 N번방이 이제 너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누군지, 이 범죄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을 포함한 6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그 가담자들은 공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함과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한 SNS 계정에서 그 신상 공개되지 않은 이 가담자들의 신상을 하나둘씩 올라오는 계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이 SNS 운영자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설립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박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여론이 어땠나요? 그래서 댓글들이. 사실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놀랍게도 좀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법이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그 막 자경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 하나가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A씨의 사진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건 7월 중순. 지인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 음란물과 합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공개한 정보를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 이 운영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미 본인의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하실 말 없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보를 첨부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국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개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